예, 인간관계가 가장 피곤하니까 투자를 하면 그런 것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우니까 죄수 없는 인간하고 얼굴 맞댈 필요가 없고, 예, 노후의 안정이 보장되어 있으면 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다가 가는 거죠. 음. 그렇습니다. 무슨 화재 예방 안내 방송이 나오고 있고요. 이쪽 길은 뒷걸음 치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천연대계 ETF가 그렇게 해서 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최초로 아이디어를 냈으니까 그게 나중에 사람들이 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뭐랄까 알게 되고 인식이 좀 바뀌고 그러면 어쩌면 제도로 정착이 될 수도 있겠죠. ISA 계좌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자,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챗 GPT하고 제미나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인류 역사에서 이러한 제도라든가 아이디어가 있었냐 물어보니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영국인가 거기에서 한번 그거를 제도적으로 한번 시행했었는데 현실적인 어떤 뭐랄까 자본 부족 이런 걸로 실행되지 못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베이비 본드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앞선 세대가 비슷한 구상을 했다고 해요. 예, 그런데 그동안은 뭐 정책적으로 연결되지 못했고 이제 비로소 트럼프 어카운트가 생기면서 그걸 현실적으로 제한적인 분야에서나마 제한적인 부분에서나마 현실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ETF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입증이 되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경제 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정착되기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충원 순찰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왼쪽이 대나무 조리대인가? 대나무가 조리대 이런 게 많이 심어져 있어 가지고 겨울에도 초록빛을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많이 우거져 있죠. 네. 어디까지 했지?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투자자로 살아오면서 갈고 닦아서 만들어진 아이디어가 이미 있었다. 세상에 새로운 건 없구나.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최초로 독학으로 그 경지에까지 도달을 했고 나름 뭐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어카운트가 실행이 됐는데 3일 만에 한 5만 명이 거기에 서명을 했다고 해요. 간단해요. 거기 1년에 세금 신고서하는 무슨 보고서가 있어요. 5288인가 5287인가 기억이 가물한데 거기 세금 신고서 낼 때 그 체크 항목에다 표시를 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계좌가 생성이 되고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재무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와 있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그 어떤 웹사이트도 생겼어요. 제가 그 칼럼을 써놨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제목이 뭐였더라? 신생아에게 매달 ETF 투자금 지급, 트럼프 어카운트, 한국도 실행을 해야,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그런데 미국이나 우리나 여러가지 마찬가지로 그거를 실제로 실행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그거는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한 지식이 있고 부모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도적으로 자금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재력도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전 인구의 한 뭐 10% 앞으로 당분간 그 정도 되면 많이 하는 것 같고, 5만 명이래봤자 지금 미국 인구가 거의 3억 가까이 되니까 몇 퍼센트 안 되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부동산이기 때문에 지금 ISA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그런 좀 칼럼을 쓰고 투자에 대해서 어떤 노하우, 이런 마음가짐, 이런 거를 나눠주고 싶은데, 저는 최대한 쉽게 쓴다고 썼거든요. 그런데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한참 보고 여러 번 이제 그걸 들여다봐야지 겨우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부동산에 대해서는 뭐라 그럴까, 이상하게 저한테는 안 들어와요. 뭐 절박함이 없어서 뭐 그런 건지도 모르겠는데, 부동산 투자하고는 저는 뭘 그렇게 맞지 않더라고요. 좀 어떤 학구파 논리적인 부분을 좀 많이 이제 추구하는 편이라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만국의 병이니까 그런 것에 일조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보통의 삶이면 됩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고 1년에 한 번 정도 여행 한번 갔다 오고, 그런 보통의 삶을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게 그냥 무난하다고 생각을 해요. 집도 뭐 그렇게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아파트 같은 거 별로예요. 딱 보면은 이거는 완전히 그냥 단독주택 뭐 2층 정도 하나 해가지고 커봤자 뭐 30평 안 넘으면 될 것 같고, 뭐 식구가 없다면 뭐 20 몇 평도 충분하고, 그렇게 살면서 매달 이제 현금흐름이 나오고, 그걸 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거, 해야 할 거, 이런 거 하면서 한번 살다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 저는 이제 생각을 정리해서 누구한테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핵심만 뽑아서 탁탁 정리를 해주는데, 요것이 좀 이렇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도 뭐 어쩔 수 없는 게 제 성격이 뭐 그렇고 그러니까, 철학자이자 도인이자 신선이니까. 뭐 하여튼 그렇고요. 자, 뒤를 한번 돌아다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아까 좀 전에 왼쪽에 들어가는 길이, 거기가 무슨 또 통문이었는데 거기는 막아놓은 것 같아요. 열지 않고. 나중에 또 언젠가 열 때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아가면 저 왼쪽으로 들어가면 현충원 관사, 현충원 직원들이 있는 아파트가 있고, 이렇게 U자로 삥 돌아서 나가면 잔디밭이 나옵니다. 벚꽃 찍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런 장소죠. 그래서 앞으로 제 남은 일생에 있어서, 지금 제가 곧 있으면 60이 되니까 인생에 있어서 어떤 재산을 불릴 수 있는 그런 위기, 서브프라임이라든가 IMF라든가 뭐 코로나, 이런 게 와가지고 주식시장이 푹 싹 꺼질 때, 그때 또 한번 도약할 수 있겠죠.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되면 두 가지가 없죠. 용기가 없거나 돈이 없거나, 둘 다 없거나. 그렇게 버핏이 말했듯이, 버핏은 이미 30대 백만장자였는데 65세 이후에 지금의 부를 이루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이제 수익률표를 딱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요. 50대 후반에 가서 한 번 또 크게 일어났고, 65세 돼서 또 한 번 크게 일어났고, 그렇게 됩니다. 투자 구루 고수들이
그렇게 불을 키웠어요. 예. 저도 미력하나마 이제 그 길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주식시장은 때를 사는 것이다, 뭐 그런 격언도 있고 하니까 계속 루틴 사업 보고서 읽고 어떤 기업에 대해서 좀 알고, 그 사업 보고서라는 것도 지금에 와서는 너무 깊게 들여다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 시대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온 재무 비율 공식 이런 것들은 금방 대입하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기업의 미래 비전, 뭐 이런 시장에 있어서의 경제적 혜자를 가지고 있다, 강점, 이런 것들은 수치만으로는 되질 않아요. 그거는 다방면에 대한 어떤 통찰이 있어야 된다. 인문학적 통찰, 주식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있어야 할 것이고, 인문학적인 통찰이 있어야 되고, 또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하고. 그렇죠. 투자에 있어서 심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행동경제학을 뭐 한 ETF를 칼럼을 쓰면서 3번 정도는 다룬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회가 왔을 때 용기를 내서 살 수 있는 부분, 이런 거죠. 제가 애들한테도 참 이런 걸 막 가르쳐주고 반강압적으로 뭐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되질 않아요. 일단 관심이 없어요. 저도 이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20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젊었을 때. 그게 또 어쩌면 뭐 생리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한 부분이 있어요. 뭐 놀러 다니고 여자친구랑 막 시시덕거리고 뭐 그러는 게 좋지, 그때부터 뭐 투자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건 특출난 케이스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뭐 그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것이고, 다만 이제 부모가 할 수 있다면 그걸 20세까지 해줄 수 있는 거, 그런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AI 시대 기업의 사업 보고서는 이미 나올 때마다 AI가 전부 분석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바뀐 숫자만 알려줄 것이고, 근데 미래에 대한 통찰이 이러이러한 식으로 흘러갈 거다, 뭐 예견, 이런 것들은 인간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 바퀴 빙 돌아왔는데, 이쪽이 빙글빙글 돌아오면서 구절낭장 비슷하게 흘러나오죠. 저쪽에 보면 현충탑이 보이고, 걷기 재미난 코스입니다. 자, 내장 메모리로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 30분 정도, 35분 정도 남아 있고요. 배터리는 얼마나 됐나? 배터리가 30% 남았네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이 알레르기성 체질, 비염 이런 걸 달고 사는 찌질이라서 삶이 괴로워요. 저희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전부 알레르기 체질입니다. 우리 아버님 또 어머님 둘 다 젊으셨을 때부터 알레르기로 그냥 삶이 괴로웠고요. 마스크 같은 거 쓰시면 대박 얼굴 빨개지고 퉁퉁 붓고 막 그래요. 마스크를 못 쓰세요. 그래서 아주 심한 어떤 특별한 때 아니라면 마스크를 못 씁니다. 그걸 제가 그대로 물려받아 가지고 몸이 피곤하거나 계절이 막 바뀔 때, 여름 그리고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는 때 한 번씩 대상포진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올라오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어요. 몸이 굉장히 무겁고 일어나기 힘들고 얼굴에 막 뾰루지 같은 거 막 생기고 붉어지고 막 그래요. 그러면 또 시작이로구만. 이게 제가 언제 처음 느꼈냐면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 때인가 그랬어요. 그 당시 이제 시골집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놀러 갔는데 사랑방에서 팍 자고 있는데 중간에 깼어요. 그러니까 베개가 뭐 축축해. 그래 저는 이제 침 흘린 줄 알았죠. 그때는 이제 불이 전부 꺼져 있었고 뭐 새벽 몇 시니까. 그래가지고 베개를 한쪽에 치워두고 푹 자고 있었어. 아침에 일어나니까 고모가 깜짝 놀란 거야. 베개가 이제 코피로 이제 물들어 있어. 고모가 막 깜짝 놀라가지고 몸이 괜찮냐 하면서 막 그 피 묻은 그 베개를 빨래를 하고 계셨어요. 그때부터 알게 된 거죠. 중비리 때는 뭐 여름이면 또 등에 막 이렇게 뾰루지 같은 게 도더라. 손으로 만지면 엄청 따갑고 막 아픈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대상포진이었어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벚꽃 촬영지로 사람들이 많이 오는 장소예요. 제 책에도 여기서 찍은 사진이 벚꽃이 확 흩날릴 때 찍은 사진 한 장 넣습니다. 저쪽 앞에서. 여기는 이제 현충원 관리하시는 분들이 여러가지 뭐 농기구 뭐 이런 포크레인 이런 거 이제 수납해 두는 그런 곳입니다. 작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 여름에 한 4월경에 벚꽃이 아름답게 피니까 뭐 한번 놀러 오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우, 저기 또 고양이가 있다. 야옹야옹. 여기 보니까 뭔가 있죠? 야옹야옹. 가까이 한번 다가볼까요? 도망가겠죠? 야옹야옹. 깜짝이야. 야옹아. 막 도망가려고 하는 포즈를 취하고 있네. 일로 와봐. 도망가지 말고. 쓰담쓰담 한번 하자. 싫어? 쓰담쓰담. 됐다. 조금 기다리다가 한번 쓰다듬고 가고 싶지만 한동안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나왔습니다. 여기 뭔가 포크레인도 있고 트럭도 있고 오토바이도 있고 저건 뭐죠? 뭐 하여튼 있습니다. 자, 어쨌든 anyway 그런 때가 언제쯤 올까요? 기다림. 투자는 기다림. 자, 여기가 보면 저기가 현충원 정문이고 뭔가 전광판을 또 새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는데 중앙 잔디밭이고 몇 년 전에 현충원이
봄이 되면 저녁 때 문을 열었어요. 한 일주일 정도. 그때 와서 사진 촬영한 게 있는데 그 이후로는 안 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찍을 기회가 있다 그러면 두 번의 기회는 없으니까 기회가 있을 때 왕창 찍어놔야 됩니다. 아, 보니까 목련이 막 피어나려고 봉우리가 탐스럽게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3월쯤 되면은 막 화사하게 피어나겠죠. 까치도 있고.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한번 들렸다 가시죠. 그 다음에 저기가 현충탑, 현충문. 앞선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장소고 화장실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